제발 아이들만은 데려가지 마세요. 새벽 4시 쓰레기 압축장 옆에서 들려온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뒤돌아본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5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제 아내가 새쌍둥이를 업고 저를 보며 겁에 질려 서 있었거든요. 서연아, 나야. 도윤이야. 하지만 서연은 저를 마치 아이들을 빼앗으러 온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서연은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처럼 처리됐던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우리의 삶을 바꿔버린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르듯 들어오는데 저는 그 아픔조차 반가웠습니다. 5년째 이어온 이 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그 악몽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새벽 거리 어딘가에서 서연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회장님,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강 실장이 어제도 그렇게 말했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대답했었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서연이 좋아했던 그 카페도 함께 산책했던 그 공원도 모든 것이 5년 전 그날로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쓰레기 압축장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가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한 이 새벽에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 여자가 3명의 아이들과 함께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여자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 어깨선, 그 머리카락, 심지어 움직이는 방식까지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그들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박스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겨울인데도 얇은 옷만 입은 채 몸을 떨고 있는 아이들. 가장 큰 아이가 동생들의 손을 호호 불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이름이었습니다. 5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제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서연이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아니야, 아니야. 서연이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새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숨겼어요. 저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과 놀랍도록 닮은 코와 눈, 특히 가장 큰 아이의 이마에 있는 작은 흉터는. 이럴 수가.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제가 기억하던 따뜻함이 없었어요. 대신 깊은 두려움과 경계심만 가득했습니다. 마치 저를 위험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나야. 도윤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하지만 서연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왜 우리를 쳐다봐요? 가장 어린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려 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이가 저를 완전한 낯선 사람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제발,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아이들까지는 데려가지 마세요.
그 말에 담긴 절망감. 왜 서연이 저를 아이들을 빼앗으려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가려 했습니다. 잠깐만, 나는 너희들을 해치려는 게. 으아.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노숙자가 갑자기 깨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이 더욱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도망쳐야 해. 서연이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 중 가장 큰 아이가 어머니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른처럼 상황을 판단하려는 눈빛이었어요. 엄마, 또 그 사람들이야?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빨리 가자. 서연과 세 아이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 서연아. 저는 뛰어갔습니다. 5년 만에 찾은 가족을 또다시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뛰고 또 뛰었습니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작은 나무 블록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건 꿈이 아니야.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살아있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5년 전보다 더 어두워졌어요. 왜 서연이 저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정말 제 아이들인 걸까요? 뭔가 잘못됐어. 5년 전에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던 거야. 챕터 2 사라진 흔적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 채 다시 그 쓰레기 압축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시선은 바닥을 훑쳤습니다. 그리고 있었어요. 서연이 예전에 즐겨 사용하던 것과 똑같은 작은 머리끈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역시 저는 그것을 주워들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서연을 본 것이 맞았습니다. 머리끈 주변에는 빵 부스러기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아마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근처 쓰레기통에서는 비닐포대 몇 개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고요. 저는 주변을 돌아보며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여자 1명과 아이 3명이 여기 있는 걸 보셨나요? 가장 먼저 만난 건 쓰레기 수거를 하는 청소 아저씨였습니다. 아, 그 사람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 아저씨가 빗자루를 세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째 새벽마다 나타나더라고요. 해가 뜨기 전에 사라지고. 며칠째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젯밤이 처음이 아니었단 말씀이세요? 그럼요. 일주일은 넘은 것 같은데. 그 여자 참 딱해 보이더라고요. 청소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 셋을 혼자 키우는 것도 힘들 텐데 새벽에 나와서 폐지를 줍고 어지간히 사정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서연이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청소 아저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요즘 그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 그 여자와 아이들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요? 제 등에 찬 기운이 스쳐갔습니다. 네. 명함도 주면서 가족을 찾는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급히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사장인 박 씨와는 제가 기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어요. 아, 회장님.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박 씨가 계산대에서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박 사장님, 혹시 새벽에 여자 1명과 아이들이 오는 걸 보셨나요?
아, 그분들 말씀하시는군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새벽에 와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달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너무 말라서 안쓰러웠죠.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것도 미안해하면서 받아가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먹일 거라고 하면서 박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혹시 그분들과 아시는 사이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여자분은 말수가 적으시고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리세요. 마치 누군가 쫓아올까봐 무서워하는 것처럼요. 박 씨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참 얌전해요. 어머니 말 잘 듣고 소리도 안 내고. 그런데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다니요. 혹시 그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에 대해서도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 그 사람들요? 박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 나타났어요. 처음엔 정중하게 물어보더니 요즘엔 좀 압박적으로 묻더라고요. 압박적이라고요? 네. 마치 꼭 찾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래서 저도 모른다고 했어요.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박 씨가 걱정스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니겠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점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편의점을 나온 저는 바로 사설탐정 이철민에게 연락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실종자 찾기에는 최고 전문가였어요. 회장님, 어떤 일이시죠? 이철민이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급히 찾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사무실로 오시죠. 1시간 후 이철민의 사무실에서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서연이 제 아내라는 사실은 빼고요. 이상한 케이스네요. 이철민이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이렇게 숨어 사는 건 보통 가정폭력이나 빚 때문인데 뭔가 다른 냄새가 나요. 다른 냄새요? 네. 특히 그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 문제예요. 전문적인 추적팀 같은데 이철민이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일단 그 지역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사흘 후 이철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정말요? 저는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판잣집 지역에 숨어 살고 있어요. 강변 근처의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잠깐요, 회장님.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철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그 가족이 극도로 경계심이 강해요. 특히 외부인이 나타나면 즉시 자리를 뜨는 습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정찰을 해보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죠. 저는 이철민과 함께 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법적으로 거주가 금지된 위험구역이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입구에는 출입금지 팻말이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지자체에서 철거를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저기 보이시죠? 이철민이 망원경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강변 쪽에 있는 파란색 컨테이너요. 저는 망원경으로 그곳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볼 수 있었어요. 낮 시간인데도 서연은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새 아이들은 컨테이너 안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어요. 때때로 서연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달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활동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철민이 말했습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서연이 컨테이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더군요. 문을 여러 개의 자물쇠로 잠그고 주변의 깡통들을 연결해서 경보장치를 만들고 있었어요. 누군가 접근하면 즉시 알 수 있도록요. 저렇게까지 경계하다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챕터 3 무료 급식소에서의 재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컨테이너 근처를 맴돌았지만 서연에게 직접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철민의 조언대로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이철민이 좋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그 가족이 자주 가는 곳을 찾았어요. 어디요? 시내에 있는 따뜻한 마음 무료급식소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나타난다고 하네요. 저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무료급식소는 하루에 300명 정도의 노숙자와 소외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혹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환영이에요. 김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이런 일에 관심이 많아서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좋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부터 시작하시죠. 다음 날 오후 6시,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급식소에서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옆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대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처음이라 좀 긴장되네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급식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이었어요. 그리고 새 아이들도 함께였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서연은 저를 못 본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엄마, 여기 음식 냄새 좋다. 가장 어린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 서연이 아이를 달래며 주변을 살폈어요. 저는 그들이 제 앞까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드디어 서연이 제 앞에 섰어요. 그 순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쟁반을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서연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뭘 드릴까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엄마, 왜 그래? 가장 큰 아이가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이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미역국이랑 밥 좀 주세요. 네. 저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담아주었습니다. 우리 손이 스칠 뻔했지만 서연이 재빨리 손을 빼더군요. 고맙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먹고 나가자. 서연이 아이들에게 속삭였어요. 저는 그들이 구석진 테이블에 앉는 걸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계속 제가 있는 쪽을 확인하며 불안해했어요. 엄마, 이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둘째 아이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빨리 먹어. 서연이 서둘러 아이들을 재촉했어요. 15분 정도 지나자 그들은 자리를 떴습니다. 나갈 때도 서연은 저를 한번 돌아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급식 봉사가 끝난 후 저는 김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까 온 여자분과 아이들 자주 오시나요? 아, 그분들 말씀하시는군요. 김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참 안타까운 사정이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정인가요? 글쎄요.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시는데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김 목사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항상 주변을 살피세요. 마치 누군가 쫓아올까봐 무서워하는 것처럼. 누군가 쫓아온다고요? 네. 그래서 음식도 빨리 먹고 급히 나가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조용히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연과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이철민과 함께 컨테이너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오늘 서연을 봤는데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요. 밤 10시쯤 서연이 컨테이너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나온 것 같았어요. 근처 24시간 세탁소로 향하는 서연을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세탁소에는 서연 혼자뿐이었어요. 아이들 옷을 빨래 바구니에서 꺼내며 세탁기에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세탁 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당신, 왜 여기에?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아이들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들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라뇨? 저는 혼자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온 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잖아요. 감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그만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뭘 원하는지. 서연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는 정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온 거예요. 도움이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5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지금 와서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년이라고요? 혹시 저를 아세요? 서연이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설마, 정말 도윤이야? 네, 맞아요. 저는 도윤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이는 죽었어. 5년 전에. 무슨 말이에요? 저는 살아있잖아요. 거짓말이야. 서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도윤이라면 왜 5년 동안 저를 찾지 않았어? 왜 아이들을 버렸어? 버렸다고요? 저는 당신이 죽었다고 들었는데요. 죽었다고? 서연이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5년 전 교통사고로 당신이 죽었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거짓말이야. 서연이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 저는 서연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엇이 거짓말이었어요? 제게 말해주세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병원에서 당신이 저를 포기했다고 했어요. 포기했다고요? 아이들도 원하지 않는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당신이 죽었다고 들었다고요. 그럼 지난 5년 동안 서연이 제 얼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정말로 저를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거야? 네. 장례식까지 치렀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서 아이들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새쌍둥이로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에 의정부의 어떤 시설로 보내졌어요. 시설이요? 미혼모를 위한 곳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감옥 같은 곳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입양 보내라고 강요했어요. 그래야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밤중에 도망쳤어요. 새 아이를 데리고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도윤이 맞는 거죠? 저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 어디인지 기억해? 대학교 도서관. 당신이 좋아했던 향수는? 라벤더. 우리가 함께 심은 나무는? 장미나무. 서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당신이네. 정말 도윤이야.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을 품에 안았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우리의 긴 침묵을 깨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계속 우리를 쫓고 있어.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챕터 4 위조된 진실. 그 다음날 오전, 저는 개인 변호사 최성철과 함께 5년 전 서류들을 다시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서연과의 대화 후 잠을 한 잠도 잘 수 없었거든요. 회장님, 이 서류들이 정말 이상합니다. 최성철이 돋보기로 서명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죠? 일단 서연 씨의 사망 진단서부터 보세요. 혈액형이 실제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최성철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서연 씨는 O형인데 여기엔 O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정보였어요. 그리고 사망 시점도 이상해요. 실제 교통사고 시간보다 6시간이나 늦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시간이나요? 네. 이건 명백한 조작이에요. 최성철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어머니의 서명과 도장도 위조되어 있어요.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위조라고요? 네. 필적 감정 결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최성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저는 즉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에 계세요? 급히 만나뵐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이상하구나. 가서 말씀드릴게요. 1시간 후 저는 어머니 앞에 앉아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년 전 일부터 어제 서연을 만난 일까지. 어머니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도윤아, 그게 정말 서연이가 맞더냐? 네, 어머니. 확실해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5년 전 일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상했던 점은 없었나요? 어머니가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민호가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줬구나. 민호가요? 응. 병원 일부터 장례 준비까지 모든 걸 대신 해준다고 하더라. 어머니가 눈을 감으며 기억을 떠올렸어요.
심지어 병원비 정산도 민호가 직접 했어. 나는 너무 충격받아서 정신이 없었는데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직접 서명한 서류가 있었나요? 글쎄, 민호가 가져온 서류에 몇 번 서명했는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겨를이 없었어.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가 급하다고 해서 그냥 서명했거든. 저는 즉시 최성철에게 지시했습니다. 5년 전 병원 관계자들의 행적을 모두 추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꼼꼼히 조사해 주세요. 사흘 후 최성철이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는데요? 당시 담당 의사 김정훈, 간호사 이미경과 박선영. 이들이 모두 서연 씨 출산 직후 해외로 이주했어요. 최성철이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김정훈은 캐나다, 이미경은 호주, 박선영은 뉴질랜드로 갔는데 모두 고액의 이민 비용을 일시불로 지급했다고 하네요.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요? 김정훈은 5억 원, 간호사들은 각각 1억 원씩이에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그게 더 충격적입니다. 최성철이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여줬어요. 우리 회사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갔어요. 비자금 계좌요? 네. 그런데 이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최성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과 전무급 이상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당시 전무였던 민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성철이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병원 CCTV 영상입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화면에서 민호가 김정훈 의사와 함께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서류 가방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건 서연 씨 출산 2일 후에 찍힌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호. 정말 민호가 한 짓이었구나.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더 조사해 봐야겠다. 민호 혼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정교한 조작을 하려면 여러 사람이 필요해. 민호 주변 사람들도 조사해봐. 저는 이철민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호의 측근들을 모두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틀 후 이철민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민호 전무 측근인 한상철이라는 인물을 아세요? 한상철요? 20년 넘게 민호 밑에서 일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늘보안업체라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예요. 하늘보안업체? 실종자 추적과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에요. 이철민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민호 전무가 이 회사에 5년간 매월 1천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5년간이라고요? 네. 서연 씨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에요.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서연을 감시했던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하늘 보안업체 직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최근에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급히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컨테이너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컨테이너 주변에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연과 아이들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있었거든요. 안 돼. 저는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승합차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벽에는 서연이 남긴 듯한 손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바닥에는 아이들의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고요. 회장님, 뒤에서 이철민이 뛰어왔습니다. 늦었습니다. 목격자 말로는 30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또 놓쳤어.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그 가족분들 아세요? 네, 알아요. 그 여자가 아이들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저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젠장, 민호 그 자식이.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유괴 신고를 접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소극적이었어요. 증거 수집에 시간이 필요하고 가족 간 분쟁일 가능성도 있어서. 가족 간 분쟁이 아니에요. 명백한 유괴입니다. 하지만 신고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불분명해서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호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민호를 직접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의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민호야. 민호가 여유로운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시죠? 왜 이렇게 흥분하시나요? 서연과 아이들 어디 있어? 서연이요? 누구 말씀이시죠? 민호가 모른 척 했습니다. 5년 전에 죽었다고 한 그 서연 말이야. 아, 형님, 아직도 그 일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군요. 민호가 안타까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헛것을 보시는 건 아닐까요? 헛것이라고?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호야, 그만해. 우리가 다 알고 있어. 할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5년 전에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고.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증거도 다 있어. 비자금 계좌 거래 내역, 병원 CCTV, 위조된 서류들. 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민호 앞에 던졌습니다. 민호가 잠시 말없이 서류들을 훑어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결국 들켰네요. 민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요.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제가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죠. 민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후계자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후계자라고? 새쌍둥이까지 낳으면 형님 지분이 더 복잡해지잖아요. 민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을 제거하기로 했죠. 죽이지는 않고 그냥 사라지게 만들려고 했는데. 사라지게 만들려고? 시설에서 평생 살게 하려던 계획이었어요. 아이들은 입양 보내고. 민호가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도망쳤더라고요. 5년간 찾느라 고생 좀 했어요. 저는 민호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막았습니다. 서연과 아이들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있어요. 민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동남아시아로 가는 배에 타고 있을걸요? 동남아시아? 형님이 정말 그들을 원한다면. 민호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직과 모든 지분을 저에게 넘기세요. 챕터 5 마지막 거래. 다음 날 아침,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과 아이들 생각뿐이었어요.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소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후임자는 누구로 정하실 예정인가요?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자 민호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민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과 아이들은 아직 배 위에 있어요. 형님이 모든 지분을 저에게 넘기면 돌려보내드리죠. 지금 당장 돌려보내. 안 되죠. 완전히 처리가 끝나야 해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이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르니까요. 그때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민호야, 이리 와봐.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랑 할 이야기가 있어. 어머니가 민호를 이끌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민호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네가 지금까지 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야.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횡령, 문서 위조, 강제감금. 이 모든 걸 검찰에 넘길 거야. 할머니, 설마. 즉시 서연과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모든 걸 공개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민호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협상은 없어.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4시간 안에 그들을 무사히 데려오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검찰에 고발하겠어. 민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형님과 저 단둘이 만나는 거예요.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찰이나 추적 장치도 가져오면 안 되고요. 어디서? 경기도 외곽에 있는 폐공장을 알려드릴게요. 민호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오세요.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혼자 가면 안 돼. 어머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너무 위험해. 괜찮아요. 저도 준비를 하고 갈 테니까. 그날 저녁 11시, 저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말하지 마.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반드시 서연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와. 네, 어머니. 폐공장은 주변에 인적이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커다란 창고 같은 건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님, 오셨군요. 민호가 창고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서연과 새쌍둥이들이 보였어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요. 서연아. 저는 달려가려 했지만 민호의 부하들이 막아섰습니다. 아빠. 가장 큰 아이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도준아, 도영아, 도희야. 저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새쌍둥이들이 무서워서 서연에게 매달려 있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막내 도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그래.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야. 저는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수갑을 풀어줘. 아직 안 됩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형님께서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민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게 형님을 위한 거였어요. 나를 위한 거라고? 형님이 평생 회사에 얽매여 살 필요 없잖아요. 민호가 마치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후계자가 있으면 책임감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없어요. 그게 네가 할 판단이야? 저는 형님의 동생이잖아요. 민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님을 보좌해 왔는데. 보좌라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5년 동안 내 가족을 고통스럽게 한 게 보자야? 그것도 형님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원한 건 회사야. 처음부터 회사가 목적이었잖아.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민호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회사의 일원이에요. 왜 형님만 모든 걸 차지해야 해요? 차지라고? 어머니도 형님만 편애하시고 회사도 형님 것이고. 민호가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 그림자처럼 살아야 하나요? 그래서 내 가족을 파괴한 거야? 파괴가 아니라 정리한 거예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혼자 살면 회사를 저에게 넘기고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때 도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나쁜 아저씨가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야? 쉿. 조용히 해. 서연이 아이를 달래려 했어요.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우리를 구하러 왔어. 도영이가 용기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구해줘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이제 그만해. 안 돼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무슨 뜻이야? 그들을 그냥 놓아줄 수는 없어요. 민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데? 형님이 저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간다고? 동남아시아에 제가 준비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조용히 사시면 돼요. 민호가 미친 것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건 감옥이잖아. 감옥이 아니라 파라다이스예요. 그때 갑자기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민호가 당황했어요.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민호와 그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제압당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도윤아, 괜찮냐? 어머니, 어떻게? 네가 혼자 가는 걸 가만히 둘 수는 없었지. 어머니가 제게 작은 장치를 보여주셨어요. 추적 장치를 차에 달아뒀어. 그리고 경찰에게 미리 신고해뒀고 저는 급히 서연과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풀어주고 있었어요. 서연아, 괜찮아? 도윤아. 서연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새쌍둥이들도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빠, 진짜 우리 아빠 맞죠? 도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도준이가 제 목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빠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그래. 응. 아빠가 우리를 찾으러 올 거라고 했어요. 도영이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하지 않았네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아빠가 왔어. 이제 함께 집에 가자. 민호가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형님, 후회하실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제 품 안에 있는 가족들이 전부였거든요. 창고를 나서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말 악몽이 끝난 거야?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어머니가 새쌍둥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손자들. 할머니가 이제부터 많이 사랑해 줄게. 도희가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 우리 도희가 인사도 잘하네. 그렇게 우리는 5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챕터 6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강남의 새 아파트 거실에서 따뜻한 햇살이 식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과 새쌍둥이들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첫 가족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이 계란 후라이 누가 만든 거예요? 도준이가 포크로 노른자를 터뜨리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야. 와, 엄마가 요리도 잘하네요. 도영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엄마는 뭐든지 잘해. 도희가 서연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예전의 불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아, 아이들이 이렇게 밝아진 걸 보니까 정말 다행이야. 서연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빠라는 존재가 낯설어 했는데 이젠 완전히 적응했네요. 저는 새쌍둥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준이는 제 어린 시절과 똑 닮은 진지한 표정으로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도영이는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동생을 놀리고 있었으며, 도희는 엄마 무릎에 기대어 안전함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할머니 오시죠? 도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너희들 보러 매일 오신다고 하셨잖아. 할머니가 어제 우리 방 꾸며주신 거 봤어요? 도영이가 신났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각자 침대도 생기고 책상도 생기고 할머니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도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다. 새쌍둥이들이 동시에 소리치며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자 어머니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계셨습니다. 우리 손자들 잘 잤니? 할머니, 뭐 사오셨어요? 도준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도준이는 로봇 장난감, 도영이는 축구공, 도희는 예쁜 인형이야. 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시며 서연을 보셨습니다. 서연아, 얼굴이 많이 좋아졌구나. 어머니 덕분에 트라우마 치료도 잘 받고 있어요. 서연이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긴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래, 시간이 약이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회복하렴.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셨어요. 저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족과의 아침 식사가 이제는 기적 같았거든요. 아참, 도윤아.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재단 일은 어때? 생각보다 보람 있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벌써 200여 가정을 도왔는데 서연과 같은 처지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새희망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사회복지재단이 벌써 6개월 만에 큰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대신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전념하게 된 거죠. 서연이도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정말? 서연아, 대단하네.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네, 제가 겪었던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서연이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끼리는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때 도희가 제게 다가와서 작은 손으로 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도희가 작은 열쇠고리를 꺼내 들었어요.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5년 전 서연에게 프로포즈할 때 선물했던 그 열쇠였습니다. 아, 그게.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아빠가 엄마한테 준 선물이야. 서연이 설명해 주었어요. 엄마, 우리도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도준이가 갑자기 목에서 똑같은 열쇠고리를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영이와 도희도 각자 목에서 같은 열쇠고리를 꺼냈거든요. 엄마가 만들어주셨어요. 도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는 증표라고 했어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빠를 만나게 되면 이걸 보여주라고 했어.
그래서 항상 목에 걸고 다녔어요. 도희가 열쇠고리를 소중히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서연이 얼마나 간절하게 저를 기다렸는지,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잊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서연아, 가장 힘들 때마다 이 열쇠를 보며 버텼어. 서연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 거네. 어머니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왔지? 제가 고개를 돌리자 최성철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민호와 그 일당들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최성철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강제감금, 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고요. 15년이나요? 네. 하늘 보안업체의 한상철은 10년, 당시 의료진들도 모두 5년에서 7년 사이의 실형을 받았어요.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끝난 거네요. 네,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최성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기부하신 재단 자금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어요. 저는 회사에서 받은 모든 지분을 현금화해서 새희망 재단에 기부했었거든요. 민호에게 빼앗기느니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빠, 재판이 뭐예요? 도준이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쁜 일을 한 사람을 벌 주는 거야. 그럼 우리를 괴롭힌 나쁜 아저씨도 벌 받은 거예요? 도희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서연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갈비찜과 서연이 준비한 나물들이 상을 가득 채웠어요. 건배. 저희는 모두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뭉친 걸 축하해서. 건배. 새쌍둥이들도 작은 손으로 컵을 들어 올렸어요. 식사를 하며 도영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동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동생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친구 민수는 여동생이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도희도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얼굴을 빨갛게 붉혔어요. 아이들아, 그런 건 어른들이 결정하는 거야.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준이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손녀가 많을수록 좋지.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빠랑 엄마가 동생 만들어주세요. 도영이가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서연을 바라보니 서연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진짜 생각해 볼까? 제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함께 키울 수 있잖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번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새쌍둥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요? 동생 생겨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운 후 서연과 저는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서연이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5년간 악몽 같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꿈만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저는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자.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5년 전에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큰 사랑과 완전한 가족을 되찾은 거였어요. 도윤아, 고마워. 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준 것.
서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때 포기했다면 포기할 수 없었어. 너무 사랑하니까. 저는 서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챕터 7 완전한 행복. 그로부터 1년 후, 우리 집에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네 번째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어요. 아빠, 엄마 배가 점점 커져요. 도희가 서연의 배를 쓰다듬으며 신기해했습니다. 진짜 안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응, 너희 동생이 잘하고 있어.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남자아이일까요? 여자아이일까요? 도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태어나 봐야 알겠지. 저는 새쌍둥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너희들의 소중한 동생이야. 저는 여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도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도희랑 같이 놀 수 있잖아요. 저도 여동생이 좋아요. 도희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몸 어떠니? 어머니, 괜찮아요. 이번엔 입덧도 별로 없어서 편해요. 다행이구나. 첫 임신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안타까워 하셨어요. 이번엔 내가 옆에서 제대로 돌봐줄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5년 전에 놓쳤던 소중한 시간들을 이제라도 되찾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거든요. 할머니, 저희가 아기 이름도 지을 수 있어요? 도준이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너희가 형아, 언니니까 동생 이름을 지어봐도 좋아. 와, 그럼 여자아이면 도아, 남자아이면 도연은 어때요? 도영이가 제안했습니다. 도준, 도영, 도희, 도아. 좋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남자아이면? 도연도 좋은 이름이야. 서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도아야, 어느 이름이 좋니?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희망 재단 직원 김미영 씨의 전화였어요. 네, 회장님. 급한 사안이 생겼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한 분이 새 쌍둥이를 키우시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라져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김미영 씨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새 쌍둥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상황이 저희와 비슷해서 회장님이 직접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내일 재단으로 오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와 비슷한 상황의 가족이 생겼어. 새 쌍둥이라고 했죠? 응. 남편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떨지 너무 잘 알겠어요. 내일 가서 직접 만나봐야겠어. 다음 날 오후 새희망 재단 상담실에서 저는 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새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재단의 이사장 김도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들 이름이 뭐예요? 큰아이가 민준이, 둘째가 민서, 막내가 미나예요. 안녕하세요. 새 아이들이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새쌍둥이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수진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2주 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요? 네. 출근한다고 나간 후로 연락이 안 돼요. 수진 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했는데 성인 남성은 본인 의사로 사라진 걸 수도 있다고 해서 혹시 평소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최근에 계속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누구냐고 물으면 회사 일이라고만 했어요.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남편에 대해 물어본 적은 없나요? 어떻게 아세요? 수진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런 사람들이 왔었어요. 남편 친구라고 하면서 저는 즉시 이철민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철민 씨, 급히 조사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죠? 정수진이라는 분의 남편 행적을 추적해 주세요. 실종된 지 2주 됐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해 보죠. 상담을 마친 후 저는 수진 씨 가족을 임시로 재단해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머물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서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뭔가 이상해. 우리 상황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설마 또 다른 민호 같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죠? 서연이 불안해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날 밤 이철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뭔가 찾았나요? 정수진 씨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가짜였어요. 가짜요? 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회사 뒤에 민호와 연결된 인물들이 있어요. 민호와 연결된다고요? 네. 감옥에 있는 민호가 외부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회장님,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즉시 서연과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집 주변에 경비를 배치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호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과 공모해서 외부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정수진 씨 남편은 그 조직에 협력하기를 거부하다가 위협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있나요? 안전한 곳에 숨어 있었는데 저희가 찾아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민호는 어떻게 되나요? 추가 혐의로 형량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날 오후 수진 씨 가족이 재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난 것 같아. 그래. 민호도 완전히 차단됐고, 저는 서연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도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겠어. 그때 도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희도 수진 아줌마 아이들처럼 도움을 받은 거죠? 그렇지. 우리도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 그럼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드려야겠어요. 도준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받은 만큼 베풀어야지. 저는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자라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른이 되면 좋겠어. 네, 아빠. 새쌍둥이들이 목소리를 맞춰 대답했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평화롭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정말 그래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남은 건 건강한 아기만 낳으면 돼. 저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완전한 가족을 만들자.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나무가지가 창문을 살짝 두드리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5년간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우리는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5년간의 거짓말로 시작된 도윤과 서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의 절망,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 민호의 악행으로 인해 흩어졌던 가족이 끝내 진실을 밝히고 더욱 단단해진 모습을 보며 진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새쌍둥이들이 각자 목에 걸고 다녔던 작은 열쇠고리에서 서연의 간절한 기다림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볼 수 있었죠. 이제 도윤과 서연은 새희망 재단을 통해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들을 도우며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있습니다. 곧 태어날 네 번째 아이와 함께 진정한 완전체가 될 이 가족의 앞날이 더욱 행복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